안녕하세요. 전 40 중반의 물류 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여기 사연은 차량 대기를 하거나 차 안에서 밥을 먹을 때 듣는데요. 전 감동스러운 이야기보다는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요. 그리고 고부관계 문제보다는 남녀 간의 문제를 다루는 사연을 자주 듣고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자신이 겪었던 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전 결혼 생활을 하며 큰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쪽 사연에 더 관심이 갑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어떤 교훈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제 속풀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돼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되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전 다른 뜻 없이 제가 겪은 일을 그냥 얘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겪은 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 자란 저는 일찍부터 자립심이 강했고 그래서 혼자 노력을 많이 해온 편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탓에 고생도 많이 했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기대할 수는 없는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바쁘게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부터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서 고생이라고 무식하게 몸쓰고 다치는 일도 많이 했었죠. 남들에 비해 잘난 점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저는 언젠가부터 납품업체 차량 기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트럭을 몰며 소매업체에 물건들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일도 아니고 크게 몸이 힘든 일도 아니다 보니 불평 없이 일을 하며 지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아내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던 아내는 제가 물건을 납품하는 여러 가게 중 한 곳의 사장님이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가게를 찾을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음료를 대접해 줬습니다. 다른 가게 사장님들은 와서 물건 정리까지 하라며 갑질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녀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저를 볼 때마다 늘 고맙고 고생한다며 챙겨주는 게 참 고마웠었죠. 처음엔 원래 사람이 친절하고 다정한가 보다 생각하며 단순한 호의라고 여겼었지만 그 사람이 제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더러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창섭 씨,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요? 만나는 사람 없죠. 그럼 쉬는 날엔 뭐 하세요? 글쎄요. 저야 뭐 취미도 없고 쉬는 날 그냥 집에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저 그럼 창섭 씨 쉬는 날 저랑 영화 보실래요?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혼자 보기 싫어서요.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여자가 같이 영화 보자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쑥맥은 아니었습니다. 예쁘고 착한 그녀가 왜 제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해하긴 했지만 저도 호감이 있었기에 저는 수줍게 전해오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죠. 그 후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며 만남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새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정이가 예쁜 얼굴만큼 깐깐하고 얼굴값을 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연애 전부터 제게 친절하긴 했지만 예쁜 여자친구들은 의례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미정이를 만나보고 나니 제 생각이 아주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정이는 얼굴값은커녕 짜증 한번 낼 줄 모르는 순둥이였고 제가 하는 건 다 좋다며 저한테 다 맞춰주려고 무척 노력하고 뭐든 양보만 하더라고요. 세상 깐깐하게 생긴 여자가 저한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되려 맞춰주려고 하니 저는
황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요즘 사람답지 않게 검소하고 겸손하고 행동이나 마음가짐 모두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을 재산 하나 없는 저를 좋은 신랑감이라고 말해줄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미정이 너는 내 어디가 좋아? 솔직히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왜 그런 말을 해? 오빠가 어때서? 내가 뭐 잘난 게 하나 있거나 가진 게 있어야지. 너한테 변변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오빠가 왜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이런 100점짜리 신랑감이 어딨다고 그래? 그렇게 나름 반전 있는 성격의 미정이와 만나며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며 미정이의 집안 형편이 넉넉한 걸 알게 되곤 저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자기 가게 꾸리는 자영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당한 여유가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미정이는 그런 저를 조건 없이 좋아해 줬지만 저는 서로 집안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각을 하더라도 미정이네 부모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지, 넉넉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온 미정이를 내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동안 가난해도 노력한 만큼 좋아질 거라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런 격차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아져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결혼까지는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쉽게 이겨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미정이는 그런 저를 바보같이 생각하며 저를 다잡아줬어요. 미정아, 아무래도 우리는 결혼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너희 집에서 날 허락하지 않으실 거고 변변찮은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 분명 나 때문에 미정이 네가 힘들어질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지갑 사정이 무슨 상관이야? 오빠는 나 돈 보고 좋아한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히 바보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나만 좋다면 그런 거 상관 안 하실 뿐이야. 그리고 나도 다른 거 상관없고. 돈이야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하자.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미정이 말대로 큰 반대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의 결혼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한창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웬 남자가 미정이의 가게로 찾아와 미정이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미정아, 결혼이라니 결혼하지 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응? 그 사람은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미정이를 잊지 못했던 건지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거였죠.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남자가 결혼을 반대한다니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정아? 전에 만나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내 결혼 소식 듣고 저러나 봐. 미안해, 오빠.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해서. 근데 정말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과 헤어진 지 오래됐고 난 전혀 미련도 없어. 근데 대체 자기 혼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더 신경 쓰지 마.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찾아와 결혼을 방해한다니 웃어 넘길 만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미정이가 의도한 일도 아니었고 되려 제게 미안해하며 사과하는 여자친구를 보자
저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 저희는 별일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됐고 바라던 대로 아내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됐죠. 연애 때도 늘 제게 맞춰주고 저를 이해해줬던 아내 덕분에 저희들은 결혼 후에도 별로 다투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떠난 여행지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왠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 저는 아내를 도우러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저를 발견한 아내와 그 남자가 무척 당황한 듯하며 대충 말을 끊고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내 발을 밟아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자꾸 사과를 하더라고. 괜찮으니까 됐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미안하다면서 살해를 하겠다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거절하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네?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냥 신경 쓰지 마. 아내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렸죠.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밤바다에 취해 과음을 한 탓인지 저는 아내보다 일찍 잠에 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늦은 시간 화장실을 가려고 깨어났는데 옆에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아내를 찾던 저는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깰까 싶은지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대화가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대화를 듣던 저는 아내가 통화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야밤에 통화하는 사람이 아까 낮에 신랑 일을 하던 그 남자였거든요. 응, 남편 지금 자고 있어. 아까 술 많이 먹어서 아마 금방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게, 이렇게 걱정할 거면 아까 그런 짓을 왜 했어? 그러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내가 적당히 둘러대서 다행이었지.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 말 믿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좀 조심해. 여행지에서 걸리면 어쩔 뻔했어? 아내가 통화 상대와 낮에 있었던 실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낮에 제가 봤던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남자와 통화하는 아내를 추궁하지도 못하고 다시 조용히 침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 추궁을 한다 한들 아내가 또 잡아떼면 그만일 테니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남은 여행 내내 저는 아내가 통화한 그 남자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남자를 곱씹어 보던 저는 문득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됐죠. 예전에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 아내의 가게를 찾아왔던 아내의 전 남친을 말이에요. 너무 잠깐 본 탓에 쉽게 얼굴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확실하다 싶더라고요. 아내가 전 남친이라는 그 사람과 여행지에서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게다가 통화까지 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후 저는 수상한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간 아내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던 저는 결국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카페에 있을 거라던 아내가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저번에 본 그 남자와 데이트를 나가더군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상당히 익숙하고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가 바람을 피우더라도 제 아내만큼은 아닐 거라 믿었었는데 그렇게나 믿었던 제 아내가 뻔뻔하게 외도를 벌이고 있고 심지어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던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결혼 전에도 이성 간의 친구 사이는 없다며 제가 여자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불같이 화를 내곤 했었거든요.
제게 그렇게 했던 만큼 자신은 당당하다 했던 아내였기에 저는 그런 아내의 외도에 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울분을 참으며 아내에게 제가 찍은 외도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분명 다 끝난 사이라며. 그놈 혼자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거라며. 결혼 전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런 건 아니야. 난 당신밖에 없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놈 우리 여행지에서 만났던 그놈이지? 나한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서 발을 밟혀서 어떻다고 변명을 하더니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랬어? 나 그날 당신이 밤에 다른 방에서 그놈이랑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발뺌하는 거야? 그런 거라면 당신 정말 뻔뻔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바람 필 줄은 몰랐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밖에 없다고 우리 사이에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 여행지까지 따라와서 둘이 따로 노닥거렸어? 대체 언제부터 그놈이랑 그런 사이였던 거야?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 전부터 만나오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그때 내가 분명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가게로 또 찾아왔어. 그때마다 돌려보내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꾸 과거 추억을 들추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 추억에 잠깐 만났던 것뿐이야. 여행지에서 마주친 것도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쫓아왔던 거야. 나도 그거 알고 너무 놀라서 실랑이를 벌였던 거고. 전화했던 것도 당신 앞에까지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내가 그 남자를 만났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은 없었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하고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아내의 외도를 알고서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컸었는데 막상 무릎 꿇고 울면서 비는 아내를 보니 더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바보 같을지 몰라도 제가 그만큼 제 아내를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빌어오는 아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약속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고 쉽게 믿지 못했지만 아내는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많이 다가왔고 제게 잃었던 믿음을 다시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기로 했죠. 잃어버린 신뢰를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서로 노력하다 보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조금씩 믿음을 쌓아가던 아내는 저에게 또다시 외도의 흔적을 들키고 말았어요. 이번엔 켜져 있는 컴퓨터를 끄려고 하다 열려있던 아내의 메일을 보게 되며 알게 됐죠. 처음엔 메일의 제목만 보고 당연히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용하기엔 낯뜨거운 단어들이 적혀져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스팸 메일이라고 취급하기엔 너무 많이 메일함을 차지하고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다른 메일들과 달리 하나하나 다 읽어본 상태였어요. 그 메일들을 확인하면서 알게 됐죠. 아내가 또다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저번과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을 한 후에도 짧게 또는 길게 여러 남자들과 외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도 이혼 결심이 안 생길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바로 아내와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자리에서 증거가 될 메일들을 수집했고 이전에 혹시 몰라 남겨뒀던 증거들까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본 외도의 흔적들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 말을 했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내는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이혼 소송만큼은 안 된다며 저에게 합의 이혼을 해달라 부탁해 왔습니다. 여보, 나 소송만은 안 돼. 당신도 우리 부모님 얼마나 엄한 분들인지 알잖아. 그리고 여자로서 소문나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주면 안 될까? 당신 나랑 장난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 걱정 먼저 한다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내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게 맞지.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준 건데? 나를 몇 년 동안 속여온 건데? 그런데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고? 웃기지 마. 나 당신이 해프게 살아온 거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거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할 거라고. 사람을 그렇게 매장시켜야 속이 편해? 내가 이러니까 바람을 피지. 당신처럼 속 좁은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남자한테 끌리는 거 아니야. 바람나면 바람난 사람만 문제야? 그 사람이 바람이 나도록 한 사람한테 문제가 없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더 문제인 거잖아. 원인 제공? 말은 똑바로 하자. 네가 나 때문에 바람이 났어? 아니잖아. 너 그냥 습관이잖아. 여기 전부 나와 있어. 나랑 연애 막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나와 있고, 나랑 사귀기 전에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며 난잡하게 살아온 네 과거가 전부 나와 있다고. 과거야 과거 일로 묻어준다고 해도 넌 나랑 결혼하고도 똑같이 생활했잖아. 근데 뭘 잘했다고 원인 제공 소리가 나와?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고? 이혼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며 몰아가려던 아내는 제가 더 이전의 남자 관계들까지 가지고 오자 이제는 지금 만나는 남자가 저보다 몇 배 낫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며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자포자기를 했는지 최대한 빨리 이혼이나 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날 이후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됐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저는 최대한 밝게 살려고 했어요.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내가 우울해 있으면 아내에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고 일부러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괜찮다, 더 행복해지고 있다고 최면을 걸었죠. 그런 방법이 아예 효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는 정말 저와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조금의 타격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저와 하게 된 이혼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외도를 하고 있던 상간남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청첩장을 주겠다며 연락까지 왔죠. 당신이 어쩐 일이야? 그냥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당신 나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지? 그래서 연락하게 됐어. 당신이 꼭 참석했으면 싶거든. 당신도 알지? 나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내쫓겨난 거. 그래서 나랑 그이가 좀 부족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당신이 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도 해주고 모자란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축의금도 넉넉하게 챙겨줬으면 싶은데. 너 결혼식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바람핀 것들이 뭐가 자랑이라고 결혼식까지 올려. 숨어 살아도 모자란 마당에. 괜히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너나 나나 서로 사는데 신경 끄고 살자. 유치하게도 아낸 제 속을 뒤집고 싶었는지 결혼식에 와달라고 직접 초대까지 했어요. 당연히 저는 아내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론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아내가 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기분 나빴으니까요. 또 아내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아내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납품업체에서 나와서 택배기사로 일하게 되며 직업도 바꿨죠. 살아가는 지역도 제 주변 환경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있었던 일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 여자와 다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택배 배달을 하는 담당 지역에서 말이죠. 언제부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제 담당 지역에 아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을 올렸던 그 상간남과 함께 말이죠. 이혼을 한 전철을 우연이라고 해도 누가 마주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결혼 생활 중 외도로 이혼한 여자를 말이죠. 하지만 저에겐 아내를 피할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담당 지역을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처음엔 저만 아내를 인지했었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빌라에 택배를 내리려다 남편과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온 아내를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아내와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아내가 살고 있는 빌라를 들어갈 땐 항상 목토실을 코까지 올려 얼굴을 가렸고 주변을 살핀 다음 최대한 빠르게 택배만 놓고 왔었습니다. 하루에 배달해야 할 곳이 많아 신경과 시간을 쓰는 게 불편하고 번거로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택배량이 많이 바쁘더라도 아내가 사는 빌라 앞에서는 꼭 제가 정한 행동 규칙을 지켜가며 일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해도 결국엔 아내가 제 정체를 눈치채게 됐습니다. 아내가 택배 배달을 하려고 빌라를 올라오고 있는 저를 보곤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내는 일부러 저를 기다리는 것 마냥 빌라 주차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곤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원한이 남아있는지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저와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눈빛과 몸짓을 보내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진 모르겠지만 분명 저에게 보내는 기분 나쁜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상간남과 결혼을 한다며 굳이 청첩장과 함께 전화를 했던 사람이니 그 행동 역시 저를 조롱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택배기사 일을 한다고 조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바람난 남자와 잘 살고 있다고 으스대는 건지 그 의미는 모르겠지만요. 그 꼴 같지 않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되려 잘됐다 싶었습니다. 제 정체를 안 들키겠다고 시간 낭비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에게 들켰으니 더 이상 번거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또 저도 아내와 이혼한 후 제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던 터라 아내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넌 지져라. 난 내 갈 길 갈란다. 그거였죠. 그런데 제가 자신을 너무 무시하자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는지 어느 날 아내가 택배를 놓고 가려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붙잡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저는 놀라기도 했고 기분이 너무 나빠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됐죠. 저기 창섭씨. 뭐 하는 짓이야? 왜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고? 당신이 잘못한 주제에 왜 나를 끝까지 괴롭히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 다른 사람 일하는 것까지 방해하지 말라고! 아내는 자신이 말을 걸자마자 쏘아붙이는 저를 보고 놀랐는지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주의를 줬으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아내가 살고 있는 빌라를 떠났죠. 그날 했던 경고가 아내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부터는 택배 배달을 하며 아내와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 말에 아내가 물러섰다는 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저로서는 아내와 마주치지 않기만 하면 됐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이후에는 아내를 아예 의식하지 않게 됐고 빌라에 드나드는 것도 예전처럼 편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됐을 때 사건이 벌어졌죠. 아내가 살고 있는 빌라에 택배들을 배달하려고 들어갔고
한 층씩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집에 온 택배를 놓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건물의 주민이겠거니 생각하고 계단 한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종종 성격 급한 분들이 자신의 집 택배를 찾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도 택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남자는 저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저기 미정이 전 남편이죠? 잠깐만 들어와 봐요. 그날 처음 본 남자였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과거 아내의 상간남이자 현재는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 부부는 왜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건지 순간 화가 좀 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가만히 있는 저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고 시비를 걸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제 입에서 말이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싫은데요. 내가 왜 그쪽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보아하니 아내분 되는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들었나 본데 나 두 사람이랑 엮이기도 싫고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서로 아는 척 해봐야 좋을 것도 없는데 서로 무시하면서 삽시다. 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되게 까칠하게 나오시네. 저기 나도 그쪽과 굳이 말 섞고 싶진 않아요. 그쪽 말 맞다나 우리가 좋은 관계라고 말을 섞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줘요. 진짜 잠깐이면 되니까. 도대체 저와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는 잠깐이면 된다니 확인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매일 드나들어야 하는 빌라이다 보니 괜한 문제를 만들어 계속된 시달림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택배기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일로 보복성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남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남자는 현관을 들어서고 바로 옆에 있는 방문을 열었고 저에게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넋을 잃은 광경을 보게 됐죠.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어요. 그 방 안에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맞았는지 얼굴은 잔뜩 부어올라 있었고 시퍼렇다 못해 보랏빛이 들 정도로 멍이 가득했죠. 입고 있는 상의는 잔뜩 늘어져 있었고 몸이 드러나 있는 곳들은 군데군데 핥힌 자국들과 멍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이 아내의 집이라는 걸 몰랐다면, 만약 아내를 이전에 마주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엉망이 돼 있는 아내를 보고도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내는 심각한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너무 놀라 넋을 놓고 있을 때 제 옆에 서 있던 아내의 남편이 저에게 엉뚱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전현 저렇게 된 거 보면 대충 내가 뭐 때문에 형씨 데리고 왔는지 알겠죠? 전현 언제부터 만났어요? 형씨도 괜히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요. 난 형씨한테는 악감정 없어요. 전부 전현이 잘못된 거니까. 내가 본 게 있으니까 전현처럼 괜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좀 말해줘요. 같은 남자로서. 처음엔 남자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되며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봤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남잔 제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상간남 주제에 저에게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 있냐고 묻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들이 내 앞에서 쇼를 하나? 당신 나랑 장난해? 시간이 남아 돌아? 바쁜 사람 잡아다 놓고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내가 저 여자를 왜 만나는데? 당신 같으면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이혼한 년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을 것 같아? 저 여자 나랑 연애 때부터 해서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 몇 명이나 만났는지 아냐?
너 하나였을 것 같아? 아니야. 수두로 빽빽이라고. 그래서 나 저 여자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해. 이제 좀 과거 일과 작별하고 마음 편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내 눈앞에 나타나서 사람 약 올리고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전현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뭐? 내가 저 여자를 만나? 본 게 있어? 그래, 그 봤다는 게 뭔지 나도 좀 보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뭘 보고 이 난리를 떠는 건지 나도 좀 보자고. 남잔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른 제 반응에 잠시 당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반응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았는지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더 당황스러웠고 놀라웠습니다. 저에 대한 의심을 바로 거두는 것도 놀랍긴 했지만 그것보단 태어난 그 모습이 놀라웠어요. 자신의 오해로 인해 아내를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이 말이죠. 내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 죄송해요. 내가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현 입에서 형씨가 전 남편이었다고 말이 나오길래 의심 좀 했어요. 그쪽도 전현이랑 같이 살면서 당한 일 많다고 하시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현 버릇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현이 또 무슨 헛짓거리 안 하나 확인하거든요. 저희 집 현관문 앞에 CCTV 보셨죠? 그걸 확인하다가 전현이 형씨 붙잡고 뭐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신뢰하게 된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증거라는 게 내가 저 여자랑 현관 앞에서 그 잠깐 실랑이를 벌인 장면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런 일을 당하는 거고 저 여잔 저렇게 엉망이 된 거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워낙 튼튼한 애라 저러고도 금방 낫더라고요. 이런 일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또 지가 맞을 일을 안 만들거나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꼭 지가 일을 꼬고 만들고 뭘 숨기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죠. 자업자득이에요. 제가 오늘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그쪽이 여기 배달할 때 불편한 상황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그만 가보세요. 태연하게 자신이 가정폭력을 이전부터 해왔다는 말을 하는 남자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아내를 보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지만 이건 또 그와는 별개인 일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내에게 당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마음이 확 쏠리지는 않더라고요. 잠깐이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 밖을 나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꺼버릴 생각도 했죠. 그런데 그때 엉망이 돼 있던 아내가 방문 앞에 있던 저에게 달려오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창섭씨, 이대로 가지 말고 나 좀 살려줘. 신고 좀 해달라고. 나 이 인간이 매일 때려. 이 인간 조금만 자기 기준에서 의심 가는 일이 있으면 지금처럼 날 팬다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야, 이미정, 너 미쳤어? 누구에 신고해? 인연이 아직 덜 맞았나? 너 살만하지? 살만하니까 네 입에서 신고해달라는 말이 나오지? 내가 오늘 일은 내 실수라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풀려고 했는데 인연이 기어이 매를 자초하네? 너 입 닥치고 방에 들어가 있어. 오늘 아주 죽었으니까. 형신 이제 그만 나가줘. 거기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아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그쪽도 인연한테 안 좋은 감정 그대로인 것 같던데. 맞는 모습 좀 볼래요? 내가 아까 일이 미안해서 그쪽 마음 좀 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순간 아내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제 감정은 접어두자 싶었죠. 판단이 서자마자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그 순간 아내는 저에게 더 간절히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본 남잔 아내를 패려고 했어요.
저는 남자를 막아서게 됐죠. 어? 뭐야? 아니라며? 당신 인연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라며? 그런데 왜 말려? 이 여자가 누가 됐든 간에 사람 맞는 걸 보고만 있어? 당신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전부터 폭력 휘둘렀던 것 같은데 이거 범죄인 거 몰라? 어느 미친 남편이 의심된다고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나도 저 여자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둬. 이 새끼 봐라. 아닌 게 아니었네. 야, 너 인연한테 감정 있지? 너 아직 인연 좋아하지? 이것들이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원래 제 계획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빠지는 거였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다 보니 꼬이게 됐습니다. 저와 남자가 육탄전을 벌이며 실랑이를 벌이게 된 거죠. 거기다 아내에게 폭력을 쓰려던 남자를 급하게 막느라 경찰한테 신고를 못했어요.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양손은 남자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몸을 웅크려 떨고 있는 아내에게 정신 차리라 말하며 제 휴대폰을 주어 경찰에 신고하라 했습니다. 당신 뭐해? 거기서 계속 웅크리고 있을 거야? 나가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든 내 휴대폰 주워서 신고를 하든 뭘 좀 하라고! 그제야 정신 차린 아내는 제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른 말 없이 밖을 나가버린 바람에 신고를 하러 간 건지 남편을 피해 밖으로 도망을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저를 묵사발로 만들겠다는 남자와 힘싸움을 벌이며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남자 머릿속에는 저와 아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결론이 난 상태였으니까요. 이것들이 감히 날 속여? 야, 너 전현이 진짜 널 좋아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냥 만나기 쉬우니까 너 다시 꼬시는 거야. 그렇게 당했으면서 아직도 전현을 몰라? 내가 왜 그 말을 너한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여자랑 바람나서 결혼까지 한 놈은 너 아니야? 나는 너희 두 사람한테 피해 입은 피해자라고. 그리고 뭘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이미정 저 여자한테 관심 없어. 저 여자가 자기를 다시 받아주라고 해도 싫다고. 나는 네가 하는 짓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당연히 남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힘이 빠져 더 이상 남자와 대치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를 뿌리치고 도망이라도 가야 하나 싶었을 때 그때 문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이내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경찰들 뒤에서 남편을 가리키며 가정폭력범이라고 지목을 했죠. 아내에게 가정폭력범이라 지목을 당한 남자는 흥분을 하며 날뛰었고 확인하려던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며 결국에는 손이 묶여 체포를 당하게 됐어요. 전 경찰들 덕분에 10년 감수하게 됐고요. 하지만 저도 같이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가정폭력의 목격자가 돼 증언을 해주게 됐거든요. 원치 않은 일에 끼이게 돼 제 생업에 문제가 생겼지만 누굴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내린 판단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자가 집을 나가도 된다는 말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고를 하려다 엮이게 됐으니까요. 굳이 남자 탓과 아내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누구 탓을 하며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된 제 탓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평생 할 액땜을 한 번에 했다고 치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소동으로 생긴 복잡한 마음을 저 혼자 정리하고 경찰서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경찰서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는 척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아내와 조금이라도 엮이기 싫었던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내를 무시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어서 자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어이없는 아내의 말에 그냥 지쳐지려던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확실히 제 입장을 말해줬죠. 잠깐만. 나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 아까 전엔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오늘도 엄청 맞았을 거야. 아니, 평생 저 인간한테 맞고 살았을 거야. 당신도 아까 전 일로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 저 인간이랑 결혼하고 나서 계속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거든. 봤지? 아까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의심하는 거. 매번 저런 식이었어. 길에서든 마트에서든 남자랑 잠깐 말하는 모습만 봤다 하면 눈이 돌아서 날 때렸지. 그래서 지금까지 감시당하면서 살았어. 집 밖도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당신 내가 눈빛 보내고 손가락 움직였던 거 기억해? 왜 그 빌라 주차장 쪽에서 내가 당신한테 몸으로 사인 보냈던 거. 그것도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담배 피고 있어서 말도 행동도 제대로 못했던 거고. 남편 직업이 주식으로 돈 버는 거라 맨날 사람한테 감시당하며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거든. 핸드폰도 뺏겨서 쓰지 못했고 밖에 있을 때도 따라다녀야 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당신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당신이 우리 집 찾아왔을 때 내가 큰맘 먹고 말하려고 했던 거야. 물론 당신이 나한테 받은 상처가 깊어서 일방적으로 당신이 뭐라 하고 끝이 났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엔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났을 거야. 그리고 오늘 일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당신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나가도 될 상황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날 도와준 게 설명이 안 되잖아.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저 인간이랑 지내면서 엄청 후회했어. 내가 왜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두고 그런 짓을 했나 싶어서. 자랑은 아니지만 저 인간 이 인간 만나다 보니까 당신만한 남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만 괜찮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 당신과 잘해보고 싶은데. 물론 앞으로 내 인생에 당신 외에 다른 남자는 없을 거야. 내가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사과도 할 거고. 나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관계 다시 되돌려줄 수 없을까? 당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거야?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또 나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했으면서 잘해보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너 나한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지? 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 나 대단히 잘난 사람 아니란 걸 알거든? 어디다가 중간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가난한 집안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직업도 좋다고는 볼 수 없으니. 그래도 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거나 후회된다고 생각한 적 없어. 딱 하나 빼고 그게 널 만난 거야. 너를 만나 함께한 그 시간만큼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된다고. 그런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널 도와줬을 것 같아? 아니야.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행동한 거라고. 솔직히 너 따위 내 눈앞에 보이지만 않았으면 그놈한테 맨날 맞고 있든 노예처럼 살고 있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나 너보다 100배 1000배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 열받게 헛소리 좀 하지 마. 창섭 씨. 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너랑 더는 엮이기 싫다니까? 그리고 너 나랑 어떻게든 잘해볼 생각하지 말고 네 앞날이나 걱정해. 아까 대충 경찰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남편 집행유예로 징역살이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하던데. 그럼 너 그걸 먼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말대로 하면 네 남편 집착이 꽤나 심한 것 같던데 과연 널 그냥 놔줄까? 이런 일까지 겪게 돼서 분명히 너한테 원한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혼 소송하게 되면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럼 분명히 보복을 할 것 같은데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요즘에 그런 사고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 그거부터 걱정이나 해. 그새 딴 놈 만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남편이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부터 계속 저와 잘해볼 생각만 했던 건지 아내는 거기까진 생각을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복을 먼저 걱정하라고 겁을 주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그리곤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자기를 보호해주면 안 되겠냐 말을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죠. 저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시는 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는진 모르겠지만 전처가 저에게 접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괜히 또 그 지역에 있다 두 사람 사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다른 업체로 회사를 옮겼고요.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과 엮일 일 없이 제 인생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던 사람과 결혼도 앞두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여성과 최악의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사람 보는 눈은 좀 생겼다고 생각해요. 또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현재는 전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번 일과 같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만큼의 죗값을 치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 이야기를 그 여자가 듣고 있다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으셨다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